일본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훨씬 더 가족 파괴가 많이 일어났어요. 일본의 비정규직이 2,100만 명이에요. 국민연금이라든지 사회보장이 두둑하냐? 일본은 두둑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이 거의 없잖아요. 부동산과 아이 교육들에 대해서 한국 분들한테 메시지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서 일본 땅이라고 배워요. 자기들이 국제적으로 선언을 했다. 자기 나라 땅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1905년은 대한민국은 이미 외교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그러면 일본 재정이 괜찮겠느냐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막 퍼주고 괜찮을 리가 없죠.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잖아요. 올해도 일본 정부 예산이 아마 120조 엔 정도 될 거예요. 전후 최대 예산 규모라고 하더라고. 130조 정도 되는데 세수가 60조에서 7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나라 살림을 빚을 내야죠.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매년 30조에서 50조 정도의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돼요. 그러면 매년 국채 발행 비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빚이. 그래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거 갖고 그 나라의 부채 비율을 따지잖아요. 우리나라가 4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나라 망할 것처럼 막 얘기해갖고 코로나 때도 보상도 안 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GDP 대비 국채 비율이 높은 나라가 베네수엘라고요. 두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두 번째가 일본인 거죠. 지금 1300% 정도 될 거예요. 많은 빚을 뭐 어떻게 갚나? 첫 번째로는 일본 국민들이 저금한 돈이 한 1800조 정도 돼요. 근데 일본에 지금 저금 금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제가 저금하면 제로 금리예요. 그 다음에 은행이 일본 은행에 저금할 수 있잖아요. 일본의 시중은행이 돈이 남으면 그걸 일본 은행에다가 저금할 수가 있어요. 일본 은행에 저금하면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일본 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0.1%의 금리를 내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돈을 풀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바람에 일본 은행들이 또 돈을 풀기 시작했는데 그게 부동산 버블로 주가 버블로 또 쏟아지고 있는 거죠. 일본은 매년 정부가 프라이머리 바란스라고 하잖아요.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 그걸 뭐 3년 뒤에 하겠다 그러는데 매년 3년 뒤라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국가 예산 중에 고정된 게 한 70% 된단 말이에요. 60, 70%는 고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복지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무원들 급여라든지 고정비잖아요. 이 고정비가 한 60, 70% 되기 때문에 그걸 깎을 수가 없어요. 그걸 줄이려면 공무원 급여를 줄이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수당 주고 이걸 깎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게 되면 표가 떨어지죠. 다음 선거에서 지잖아요. 그건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고칠 방법이 없어요. 부도날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베노믹스라는 걸 해서 돈을 막 풀면 경기가 발전할 것이고 그러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고 세수가 늘어나면 일반 회계가 흑자가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뿌렸는데 결국 돈만 뿌리고 만 거죠. 1800조의 저축.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다 썼어. 돈이 없으면 외채를 빌려야 되겠죠. 외국에서 돈을 빌리려면 신용등급이 보니까 태국 미치던데 국가 신용등급이 그러면 이자가 몇 프로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일본 정부가 돈을 1700조를 빌려 썼어도 이율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이자 비율을 올리면 국채 상환하는데 어마어마한 빚덩어리가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 올리고 한국도 금리 올리잖아요. 근데 일본은 못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국채 상환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자가 1000몇백조를 그게 이자가 1%만 돼도 그게 돈이 얼마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계속 국민들이 저금한 거를 빼먹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젠가는 바닥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봤는데 코로나 때 일본 국민들이 돈을 막 퍼줬다 그랬잖아요. 이걸 또 다 저금을 했네. 불안하니까. 그래서 저금 비용이 다시 늘어나갖고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해외 자산이 한 450조 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기업 유보금이 있고 그래서 뭐 좀 버티긴 하겠지만 일본의 그 부동산 경기는 양호한데 일단 여기에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일본 국민은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보지 않아요. 거주의 수단이고 그다음에 고정자산이라고 봐요.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내가 샀어. 그러면 감가상각이 돼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집을 팔 때 집값이 내려가는 거를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집을 사서 차익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없다는 것. 다만 돈이 많은 사람들,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주식 같은 거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사서 동경 도내에서도 특수한 지역들
이런 데는 좀 비싸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폭증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뭐 금리 수준 뭐 5% 정도, 4% 정도의 돈은 된다 이 정도. 그거는 일본인들 중에 부자들, 그 다음에 요즘에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요.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처럼 뭐 2배가 됐느니 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10%, 20%, 30%까지는 가능하겠죠. 시간을 두고 얘기하면. 두 번째로는 부동산 버블이 일어날 수 없게 된 것이,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생겼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집을 내가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정부가 집값의 90% 이상도 대주니까 빌려줘요. 금리가 뭐라 그랬어요? 제로금리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 PD님이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을 해서 1년 정도 다녔다고 쳐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 융자를 해주는데 보통 30년 론으로 융자를 해주거든요. 이게 이율이 보통 1.5% 정도.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그 정도 융자를 해줘요. 그러면 집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 때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안 사는 거지. 왜냐하면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집을 사게 되면 그 집을 내가 이사를 가려면 그 집을 새를 놓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아파트 같은 거면 새 놓기도 좋은데 단독주택이면 새 놓기가 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집을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세를 사는 거예요. 월세는 안 비싸요? 월세가 원룸이 한국으로 얘기했을 때 분당, 일산, 평촌 요 정도의 컨셉? 이 정도의 감각으로 얘기하면 천여총각이 원룸 혼자 살 수 있는 정도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될까요? 그런데 내가 주택 론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제가 얘기한 그 동네 집이면 일본에서 보통 집값이 3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 해요. 보통 방 2개짜리나 3개짜리 3억에서 5억 정도 하는데, 그것을 30년 론으로 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 월 한 50만 원 정도, 40에서 50만 원 정도 상환하더라고. 그 다음에 일본은 개인주택은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니고 목조주택이 많아요. 이 목조주택은 메인터넌스 하는 돈이 많이 들어요. 페인트도 발라야 되고 썩으니까 나무도 보수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거든. 보통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되면 건물값은 안 쳐주거든요. 그런 거 감가상각 생각하면 사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망설이는데 이제 어떨 때 집을 사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는 집을 많이 사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애들이 뛰어다니고 그러면 이제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결혼 한국만큼 잘 안 하더라고. 예전에 제가 일본 정부에서 그 연구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해봤거든요. 한국의 저출산과 일본의 저출산의 차이. 한국은 경기가 좋아지거나 하면 결혼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결혼을 하면 출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경기와 무관하게 비혼이 늘어나요. 선진국병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주의?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단어 중에 초식 남자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연약한, 여리여리한 그런 남자들을 초식 남자라고 하는데, 일본은 초식 남자가 엄청 많이 늘었다라고 스스로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류 같은 걸 보고 한국 남자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것도 있고 뭔가 좀 틀리거든요. 보이는 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초식 남자들이 많고, 그래서 결혼을 잘 안 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본이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요. 자, 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친척이 없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훨씬 더 가족 파괴가 많이 일어났어요. 부자 간에.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 용돈을 보내드리거든요. 일본에서는 제 정도 나이, 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의 부모들한테 용돈 드리지 않습니다. 거리감이 생기고요. 점점 남이 되어가는 느낌? 일본은 그래요. 그래서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킨다거나, 부모들이 자식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다, 자식한테 유산을 주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실버타운을 가버린다든지, 그나마 혼자 돈을 다 쓰고 혼자 살다가 부인이 돌아가시든 남편이 돌아가시든 또 혼자 살다가 혼자 돌아가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누군가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본은 금융실명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집이 누구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그분 거잖아요. 돌아가신 분 거. 그러면 이분하고 이제 상속관계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인 경우도 있지만 그분이 아니고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 경우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실명자가 돼 있지 않아서 등기를 안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금융실명자가 돼 있지 않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내 상속자야.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면 부채도 상속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금융실명자가 돼 있어서 인터넷을 두드려 보면 자산과 부채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은 자산과 부채가 다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거 집 한 채 생기겠다고 좋다고 내가 그거를 받았다가 돌별 부채가 생기면 골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거리도 있고 하니까 난 안 받아.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빈집이 되게 많아요. 2018년 현재 일본 전국에 빈집이 846만 채가 있는데 846만 채는 전체 집의 13.6%예요. 그게 동경 도심에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청에서 강제 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 재산이니까. 도로 계획을 해야 되겠는데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본인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범지대가 된다든지 방범, 그다음에 화재가 난다든지 일본에 지금 비정규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2022년 말 현재 일본의 비정규직이 2,100만 명이에요. 비정규직 급여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더라고 내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신입사원 급여가 연봉이 한국 돈으로 한 3,000에서 3,500 사이일 텐데 근데 비정규직은 보통 한 달에 1,000에서 1,500?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노동인구가 줄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100만 개가 있었어요. 근데 태어나는 사람이 적어. 그러면 일자리가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인구직 비율 같은 걸 보면 되게 높거든요. 높은데 그 자리를 기업들은 비정규직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렇죠. 일본은 그래서 파견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웬만하면 다 파견이야. 이발소도 파견이에요. 이발소는 주인 혼자만 있어요. 그러면 전날이나 연락을 해서 머리 자르는 사람 2사람, 감겨주는 사람 2사람 정도 오는 거지. 별별 비정규직이 다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삼포 세대가 있잖아요. 삼포 세대는 포기하고 산다는 뜻인데 일본은 사또리 세대라고 해요. 사또리가 일본어로 해탈, 달관 뭐 이런 거예요. 경지를 넘어섰어. 그래서 욕망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차를 안 사. 차가 왜 필요해? 옷을 안 사. 일본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교육비, 자녀들 교육비는 거의 미친 수준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들 교육비에 투자한 돈을 다 모아봐요. 돈이 얼마 될 텐데. 근데 일본은 교육비에 투자를 안 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공교육만 가지고 돌아가게 되고 학원 보내봐야 조금. 그러니까 그만큼의 금액이 차이가 있죠, 재산이. 아이가 대학교 갈 때까지 몇 억일 텐데 그 돈이 여기 있는 거고 여기는 없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사회보장이 두둑하냐? 일본은 두둑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이 거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자체가 우리나라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일본은 오래됐고. 또 하나가 금융비용, 이게 집값, 이것 때문에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분들이 부동산과 아이 교육들에 대해서 한국 분들한테 메시지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일본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행복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뛰놀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고 놀러 다녔으면 좋겠고, 저는 4차 산업혁명 이쪽 관련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정답을 잘 골라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게 왜 정답이지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비즈니스는 정답이 없거든요. 정답을 고르는 거는 챗 GPT에다가 맡기면 정답은 골라주고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외웠던 거 다 나와요. 그런 교육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답을 고르는 능력이 좋아야 대학교를 가니까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을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 보게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학교 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젊은 영혼들이 말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결국 컸다고 칩시다. 1억이나 2억이나 들여서 대학을 졸업시켰다고 쳐요. 그러면 그 대학에서도 상위 5%나 스카이나 나와야 좋은 직장 갈 거 아닙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고. 젊은 세월을 다 갈아 넣었는데 집도 못 사. 직장도 좋은 데 못 가. 근데 아버지 잘 만난 애들은 잘 가네? 돈 있으면 비싼 학원도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놓은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은 달라요? 일본은 대학에 보낼 사람만 보내요.
그래서 일본 말로 미노 타케오 시루라는 일본어가 있는데 미노 타케라는 말은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분수를 안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서는 차별적인 요소로 쓰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형편에 맞게라는 뜻에 가까워요. 일본에는 산업공상이라는 게 지금도 암묵적으로 남아 있어요. 정치가의 자녀는 정치를 하는 거고 세습 받는 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은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일부 상류층만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는 학원도 보내고 해요. 근데 그 이하의 사람들은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일본에 가서 학원에 거의 안 보냈고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 공립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사립을 보냈네. 그래서 이 친구 대학에 가서 스카이가 아닌 그 밑에 정도 대학 가서 석사까지 해서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데 저는 그 아이의 인생에 학원비를 내본 적이 없어요. 또 저는 저희 아이한테 네 대학의 학비는 네가 벌어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 아이는 나는 융자를 해줬고 학비를 예를 들어서 입학금이 없잖아요. 입학금을 빌려주면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갚았고 나한테 본인이 그렇게 해서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다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그런 것들이 또 있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아이의 교육비에 들어가는 일은 난 안 했단 말이죠. 근데 한국에 와서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교육비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아이들 위해서도 안 좋고 널 위해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다 알겠는데 나만 안 보내면 옆집 애들은 다 보내는데 그 현실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저는 남도 안 보내니까 나도 안 보내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껏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 사랑하는 한국 국민들한테도 조국의 국민들한테도 좀 들려주고 싶다. 이 얘기는 아마 정치가도 못할 거고 누구도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요거도 먹으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 우리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동산을 해서 이제 돈을 버셨다고 칩시다. 본인 자식들은 물려줘서 잘 살겠지만 부동산을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돈이 있어야 집을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 그럼 집값이 전체적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게 당대만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집을 사야 이게 돌아갈 건데 또 부동산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그거는 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집 평수가 대부분이 다 커요. 아이들이 작았을 때는 공부방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방이 4개가 있어야 되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을 줬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시집장가가고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들밖에 안 남았는데 그 큰 집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집을 처분해야 되겠죠. 근데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집들이 남겠죠. 지금 현재 일본에도 점점 동경도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동경도로 몰려들고 있어요. 왜 몰려드냐면 자식들 다 결혼해서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곽에 살았는데 일산이나 용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사람이 줄어. 그러면 이마트도 문을 닫을 것이고 병원도 문을 닫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노인들이 병원에 가야 되고 슈퍼에 가야 되는데 옛날에 걸어가면 가까운 데 슈퍼가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2호선, 언저리에 다 모여요. 근데 이분들이 돈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원룸으로 오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 넓은 원룸.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청소할 때도 적고. 그래서 여기는 재건축 붐이 많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 빌딩이 사라지고 오피스 빌딩 대신에 다 원룸이 막 생기더라고. 이 일이 대한민국에는 안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일본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국민들은 일본을 다 좋아하는데 한국 정부가 반일 교육을 시켜서 저 사람들을 세뇌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일본에서 먹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일본에 가서 지금 내가 얘기한 그런 부분에도 이해를 하고 일본 사람들하고도 가급적이면 대화를 해주면 좋겠고 저는 수많은 일본 사람을 한국에 데려와서 2박 3일 동안 공부시키는 투어를 20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려온 사람이 한 5천 명이 넘는데 그중에는 국회의원도 많고 장관급도 많아요. 근데 저는 국회의원들 데려오면 반드시 경복궁에 데려가고요. 그 다음에 위안부 상인데도 데려가요. 가서 다 얘기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반일 교육을 받지 않잖아요. 일본 사람은 반일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일본의 식민지였었다. 그 다음에 끌려가서 징용도 했고 위안부 문제도 있었고 탄압을 받았다. 재산 수탈을 당했다. 자,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반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아니죠 라고 대답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면 반일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해. 근데 잘못한 걸 가르치는 건 맞잖아요. 대일본 제국과 일본을 동일시하지 마세요 라고 일본 사람한테 얘기해요. 대한민국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대일본 제국인 것이지 지금의 일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의 일본 사람이 대일본 제국이 하던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반론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한테 얘기하시면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서 일본 땅이라고 배워요. 심각한 문제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에 들어서 일본 정부 한술 더 떠서 한국 정부가 불법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들은 그야말로 반항 감정이 싹 틀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 백보 양보해서 너희들이 말이 맞다고 칩시다. 백보 양보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땅을 돌려주는 나라를 봤냐? 전쟁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되도 안 할 얘기를 지금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감정을 심어주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화해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얘기, 일본 사람들은 독도 문제를 영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은 독도 문제를 역사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본 애들은 자기들이 뭐 국제법적으로 우짜고 저쩌고 이게 자기들 땅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는 얘기가 1905년도에 자기들이 국제적으로 선언을 했다. 자기 나라 땅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1905년은 대한민국은 이미 외교권이 없었다라는 거지. 1901, 2, 3, 4, 5년 이 언저리에 우리는 외교권도 박탈당했고 실제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죠. 옛날에 우상국 때부터 우리 땅이었다라는 얘기 말고 그 얘기를 해줘야죠. 이때 너희들이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그런 입장에 있었으면 우리는 했다. 근데 너희가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해서 국제무대에서 우리 발언권을 없앤 다음에 1905년도에 우리 땅이라고 선언했으니까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합리적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이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반론하겠어요? 지금 얘기한 건 다 팩트인데 국제적으로 역사에 다 나와 있는 건데 못하죠. 그런 식의 이게 일본식의 논리예요. 일본식의 논리를 맞춰서 반론을 해나가면 저기서 반론을 못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팔 걷어붙이고 너 나와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계속 아니야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땅이라고 하고 싸움밖에 안 남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사실은 제가 일본 관찰 30년이라는 책을 27년째에 낸 거예요. 왜 27년 동안 내가 그 책을 못 썼을까? 건드릴 수 없었고요. 두려웠었고 자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예전에 누가 일본은 없다라는 책도 썼고 일본은 있다라는 책도 썼는데 제가 내부자가 돼서 일본을 들여다봤더니 일본은 없다라는 말도 맞고 일본은 있다라는 말도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자기가 본 부분만 가지고 일본을 논하는 거죠.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일본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일본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일본 국민의 국민성을 연구해요. 그 연구 결과가 루스 베네딕트라는 인류학자한테 부탁을 해서 지어낸 책이 국화와 칼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서문에 이 얘기가 나와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국민은 일본 국민인데 세계에서 가장 잔악한 국민은 일본 국민이다. 한 8가지인가 9가지가 나오는데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그 30년 동안 일본과 한국을 분석을 해보니까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 부분은 대부분이 우리한테 단점으로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강점이 일본 사람들한테는 단점으로 남아있는 게 많더라고요. 일본이 휴대폰 만드는 회사 중에 세계 시장에 나가는 회사가 없잖아요.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것은 삼성하고 애플이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 좀 있겠고. 근데 삼성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부품 안에는 일제가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품의 개수의 국산화로 따지면 국산화율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문제는 개수가 아니라 부품 하나하나가 차지하는 원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액정 있잖아요. 액정 안에 들어가는 필름 같은 거 있어요. 그거는 100% 일본 거 아니면 안 돼요. 핵심 부품 중 그래서 소부장이 중요한 건데 그런 핵심 부품들의 대부분이 100% 일본산이거나 그래요. 이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부품이나 소재 같은 것 중에 일본이 잘하는 게 너무 많더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더라. 대신에 어떤 세트를 만들어서 어그레시브하게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나가는 그런 능력. 요즘에는 디자인, 저 요즘에 자동차를 보면요. 한국 자동차 디자인 보면 너무 멋있고 스마트폰도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일제 가전제품이나 일제 자동차를 보면 진짜 아닌 것 같아.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 소니가
그렇게 멋있고 이뻤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소재, 원자재, 그다음에 기초기술 이런 데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노벨상 수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일본 노벨상 수상자가 매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뭔가 일본의 그 장인 정신으로 막 파고들고 그다음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노벨상은요 몇십 년 동안 하루 종일 땅만 쳐다보고 있다든지 오타쿠가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그 국민성 자체도 그렇고 그게 특장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갖고 있고 대신에 우리는 현대자동차나 삼성이나 포스코나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막 개척해 나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한국 사람은 저 스피드를 중시하잖아요. 빨리빨리라는 말이 예전에는 어글리 코리안의 상징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빨리빨리가 더 중요해요. 일본 사람은 돌다리를 두드려보다가 금이 가면 거봐. 금 같잖아 라고 얘기하고 안 건너가는 스타일이고 한국 사람은 분명히 저게 금이 갔을 것 같은데 혹시 괜찮을지도 몰라 라고 해서 건너가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게 스피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를 중시하는 한국, 기초를 중시하는 일본 이게 상반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쪽만 갖고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쪽만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다 마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다 마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